호텔급으로 쾌적했던 백패커스 스위트룸에서의 하룻밤을 뒤로하고 둘째 날 여행길에 올랐어. 지난 영상에서는 크라이스트 처치에 도착해서 가방도 잊어먹고 첫날부터 정말 빡세게 돌아다녔잖아. 오늘도 일찍부터 준비해서 남섬의 새로운 스팟들을 찾아 나섰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선한 목자의 교회가 있는 테카포 호수야. 선한 목자의 교회는 1935년에 테카포 지역에 정착한 초기 개척민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야. 당시 이 지역은 겨울은 혹독하고 외딴 고원지대라 삶이 굉장히 고됐던 곳이었어.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기념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단 뒤에 있는 작은 창문 너머로 테카포 호수와 서던 알프스 산맥, 그리고 하늘과 구름과 빙하 호수가 마치 액자처럼 한 프레임에 들어오거든. 미리 계획한 일정 때문에 늦게까지 있지는 못했지만 이곳은 밤하늘의 은하수와 일출과 일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전 세계의 사진가, 여행자, 신혼부부들이 평생 꼭 한 번은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도 알려져 있대. 그리고 테카포 호수는 약 2만 년 전 빙하기에 형성된 호수로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미세한 돌가루가 호수 안에 남아있는데 이게 햇빛을 반사하면서 특유의 색을 만들어내. 그래서 다른 호수와 달리 인공색처럼 보일 만큼 선명한 터키 블루색을 띠거든. 실제로 2012년 국제 밤하늘 협회라는 곳으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스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더라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보면 물 색깔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마셔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빙하 녹은 물은 엄청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가 되게 재밌는데 수만 년 동안 적층된 빙하 아래에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거대 암석과 지반층이 눌려서 가루처럼 나오는데 마치 즙처럼 짜져서 나온 게 빙하물이래. 그러니까 그 안에는 중금속 성분도 있고 미세 암석 입자도 있고 등등. 여튼 절대 먹지 말라더라고. 이거 너무 동심 파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정말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긴 했어. 그리고 테카포 호수에서 차로 3-40분 정도 더 달리면 마운트 쿡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불리는 푸카키 호수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 역시 테카포와 같은 빙하 호수로 과거 거대한 타스만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곳이야. 지금도 빙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호수의 색감이 테카포보다 더 짙고 우윳빛이 도는 밀키 블루색을 띠는 게 특징이야. 푸카키 호수의 물에는 빙하 미네랄, 이른바 락플로어의 농도가 더 높고 입자도 훨씬 고운 편이라 햇빛을 받으면 하늘색과 민트색이 섞인 비현실적인 색감을 만들어낸대.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맑은 날이면 호수 너머로 뉴질랜드 최고봉인 해발 3724m의 마운트 쿡이 정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든. 마오리어로는 아우라키라 불리는 이곳은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풍경 중 하나로 꼽혀. 그리고 푸카키 호수 바로 옆에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알파인 연어샵이 있어. 이곳에서 판매하는 연어는 킹 살몬 혹은 치누쿠 연어라고 불리는 고급 품종인데 차가운 빙하수 환경 덕분에 기생충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고 수질 관리 또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비린내가 거의 없고 살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래. 그래서 나도 이곳에 들려서 푸카키 호수를 바라보면서 직접 킹 살몬을 맛보고 왔어. 좀 멀리서 먹어야 되겠구나. 와사비하고 간장, 소이 소스가 있어. 일단 와사비를 다 짜놓고 그 다음에 간장은 여기가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일단 여기 한 곳에다가 다 부어놓고 찍어서 먹는 거고. 뉴질랜드 연어는 맛있네. 원래 연어가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자 회기성 어종이잖아. 근데 여기 테카포 호수는 빙하 녹은 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바다로 가기 전에 미리 다 잡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연어는 한 번도 바다를 못 가본 연어야. 햇빛이 너무 눈부시네. 맛있는데? 원래 바다를 안 간 연어는 살이 되게 흐물흐물하다는데 여기는 빙하물이기 때문에 살이 좀 그나마 땡땡하대요. 지금 보이는 산이 바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아우라키 마운트 쿡이라고 해. 마오리 신화에 따르면 하늘신의 아들이었던 아우라키와 형제들이 카누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뒤집히면서 돌로 변했고 그중 가장 높이 솟은 존재가 지금의 아우라키, 그러니까 마운트 쿡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마오리 문화에서는 이 산을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조상과 같은 존재로 여겨. 그리고 단순히 높은 산이라서가 아니라 빙하, 만년설, 거친 암벽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있어서 뉴질랜드 자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산이야. 그래서 지폐나 우표, 관광 이미지 같은 데도 자주 등장하지. 높이는 3724m지만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아서 등반은 아무나 못한다더라고. 날씨 변화도 극심하고 빙하 지형이 많고 크레바스라는 빙하의 균열도 많아서 위험도가 크다고 해. 그래서 전문 산악가와 가이드 동반 없이는 정상 등반이
도착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매년 사고도 꽤 많이 발생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정상 등반이 아니라 트레킹이나 전망대, 헬기 투어, 아니면 후커밸리 트랙 같은 방식으로 마운트 쿡을 경험한대. 그 중에서도 후커밸리 트랙은 왕복 3시간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코스야. 후커밸리 트랙 가기 전에 마운트 쿡 빌리지에서 더 허미티지 호텔이라는 곳에 들러서 식사를 했어. 마운트 쿡 여행의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의 이 호텔은 1880년대부터 산악인들이 머물던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트레킹이나 등반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 들르는 장소라고 하더라고. 이 마운트 쿡 빌리지는 일반적인 마을이라기보다는 국립공원 안에 만들어진 작은 거점 같은 곳이라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무엇보다 건물에서 마운트 쿡이 정면으로 보이는 기가 막힌 뷰를 가지고 있었어. 자, 이제 드디어 후커밸리 트랙이야. 마운트 쿡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킹 코스로 등산이라기보다는 마운트 쿡을 가장 가까이까지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트랙은 화이트호스 힐 캠프장에서 시작되는데 여기가 사실상 주차장, 화장실, 트레킹 시작 포인트가 전부 모여있는 곳이라 대부분 여행자들이 여기서 신발끈 다시 묶고 물 한 번 더 챙기고 사진 몇 장 찍고 출발해. 등산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산책형 트레킹에 가까운데 왕복 약 10km 정도로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길이 험하지 않아서 체력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야. 이 트랙의 목적지는 딱 하나야. 바로 후커 호수. 그 호수 뒤로 마운트 쿡의 남쪽 설산과 빙하가 정면으로 펼쳐지는 구조라 마운트 쿡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길로 불려. 전체적으로 코스 전체가 거의 평지인데다 흙길과 나무 데크, 경사도 거의 없고 심지어 유모차도 가능한 구간이 많아. 그래서 아이랑 오는 가족이나 중장년 여행자, 트레킹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전부 부담 없이 걷는 코스이기도 해. 후커밸리 트랙의 상징은 바로 빙하수가 흐르는 계곡 위를 건너게 되는 세 개의 현수교로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고 높이도 과하지 않아. 그리고 걷는 내내 보이는 빙하 계곡과 멀리 보이는 설산, 날씨 좋은 날엔 마운트 쿡 정상부도 보인다니 지루할 틈이 거의 없어. 마지막으로 끝에 도착하면 후커 호수가 나오는데 이 호수는 빙하가 바로 앞에 있어서 수면 위에 작은 빙하 조각들이 떠있는 경우도 많아. 바람 없는 날엔 물에 산이 그대로 반사돼서 여기서 다들 한참 말없이 앉아있게 되는 신비로운 곳이야.